제6장 정책 부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파트는 정책학의 일반적인 이론에 이어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그런 절차로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학의 기초 이론인데요. 우선 정책학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맨 윗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정책학의 시작을 1951년 라스웰이 표시하시죠. 51년 라스웰입니다. 이 라스웰은 해롤드 라스웰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현대 정책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분의 논문 정책 지향이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한 때가 1951년인데 이 시점부터 현대정책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웰의 정책학을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라스웰의 이러한 생각은 주장은 했지만 그 당시에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줄입니다. 그의 이러한 제언은 행태주의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행태주의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논리적 실정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논리적 실정주의고, 이 논리적 실정주의가 바탕이 된 것이 행태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지배하던 이 행태주의 학문은 미국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파라그раф의 두 번째 줄입니다. 현실적 합성이 결여된, 현실적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렐러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현실적 합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태주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따라서 행태주의와 후기 행태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후기 행태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이스톤입니다.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기 행태주의에 힘입어서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정책의 의의와 구성 요소를 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이 바람직하게 변화된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만약에 변화된다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단이 바로 정책이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맨 윗줄에 토마스 다이는 정책을 정의하기를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모든 것이 다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정책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정책 목표, 두 번째 정책 대상 집단, 세 번째가 정책 수단 이렇게 되고요. 이 세 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의 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1번의 정책 목표입니다. 98페이지. 이어서 8번째 줄입니다.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 보건 수준의 향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줄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라는 것은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요. 둘째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침 역할을 하고, 셋째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대상 집단입니다. 대상 집단은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는 두 번째 줄에 수혜 집단, 덕을 보는 집단이고 또 비용을 내야 되는 비용 부담 집단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편 슈나이더와 잉그람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서 이 대상 집단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상이라는 것하고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상 집단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담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요. 대상 집단을 그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요.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 어떤 그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인식, 그러니까 어떤 대상 집단을 사람들이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뭐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인식이 정책의 설계에 반영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99페이지 맨 윗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 사회적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민들이 가지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준이 그 정치적 권력, 이것은 어떠한 자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집단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동이라든지 어머니, 이런 중소기업가, 이런 그룹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범죄자들,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 우리가 수혜 집단 보시죠. 수혜 집단은 사회적 형상은 높고요, 긍정적이고요, 정치적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집단은 주장 집단인데요. 사회적 형상이 부정적이고 그러나 정치적 권력은 또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존 집단. 의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은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다 강력한 요구를 혜택을 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할 만한 그런 정치적 권력은 낮아요. 그러나 사회적 형성은 긍정적인 경우가 의존 집단. 마지막으로 이탈 집단입니다. 형상도 부정적이고 정치적 권력도 낮은. 그 이탈 집단이라고 하는 보통 뭐 테러리스트 혹은 불법 이민자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집단으로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가 정책 수단인데 정책 수단은 밑줄 긋고 별표 2개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분류가 살라몬의 정책 수단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99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입니다.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정책 수단은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수단의 선택을 둘러싸고는 갈등도 많다. 그리고 정책 수단은 선호의 행동 노선, 그 how to를 말하는데 실현성을 강조하게 되죠. 실현성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사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방향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의 분류를 보면 배등입니다. 배등은 정책 수단의 종류로 거기 밑줄 것이죠. 규제, 그 다음에 경제적 수단, 그리고 정보, 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이 배등은 규제를 채찍이라고 그러고요. 경제적 수단을 당근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보를 설교 이렇게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배등이 첫 번째 말한 규제는 사람들이 지침에 100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지침에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경제적 수단은 어떤 유인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그раф에 후드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후드는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게 나토가 두 문자를 따니까 이게 나토,
북대서양 뭐 조약기구 이런 게 있죠. 나토, NATO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NATO의 N은 Neutrality, Neutrality라고 해서 정보적인 도구. 그 다음에 권한, 나토의 A의 Authority, 권한, 그리고 T의 Treasure, 재원, 그리고 O의 조직, Organization 해서 후드의 4가지 범주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후드의 유형분류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파라그раф에 있는 살라몬입니다. 이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은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직접적인 수단이란 말은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말이고요. 간접적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게 들어있는 것이 간접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단이 속하는가를 좀 번거롭지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죠. 직접성의 정도가 저중고, 낮은 걸 보면요. 우선 보조금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조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바우처 동그라미 치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한 번씩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에 보면 조세감면 동그라미 치시고 사회규제, 사회규제 그 2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성 정도가 높은 것. 높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직접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속하는 것이 거기 보면 직접 시행, 그리고 뭐 공기업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대부, 이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접 시행이 있잖아. 예를 들면 국방이나 외교, 뭐 공중보건 이런 게 다 직접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은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저중고로 나누는데 이걸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조금 동그라미, 바우처 동그라미,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사회규제, 그 다음에 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행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직접 대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요거는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이잖아요. 강제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억합니다. 강제성 옆에다가 표시하시죠. 강제성의 경우에 저중고로 나눠봅니다. 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지출이 있고요. 조세 지출. 2번째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우처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접성에서 낮은 거에 해당하는 게 보조금, 바우처 있잖아요. 근데 강제성에 분류하면은 그게 중간으로 옮겨갑니다. 중간 정도의 바우처, 보조금. 그 다음에 높은 거, 강제성이 높은 경우는 경제적 규제, 그리고 사회적 규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살라몬의 유형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라그래프 보면요. 정책수단의 선택을 보면은 선택을 한번 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 차이가 있는데 경제학자는 그 다음 줄에 연역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연역적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어떠한 값을, 명제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이고요. 정치학자들은 기납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가설이나 명제를 정립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제 정책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정책의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로이의 분류고요. 로이의 분류는
다른 학자들 분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중요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이의 이형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이의 분류입니다. 로이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배정책, 규제, 재분배, 구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그런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강제력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그리고 강제력 적용 영역이 개별적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선에 분배 정책을 보면 강제력 행사는 간접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규제 정책은 규제를 가하는 거니까 직접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분배는 간접적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배 정책은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즉 뭐 다리를 만든다, 항만을 만든다, 많은 세부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갈등도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근데 적용 영역을 보면 개별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개별 행위라고 하면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업자가 어떤 사기의 광고를 게시하면 당신 그 사기 광고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행사되지만, 행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경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즉 모든 사람의 투자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 패턴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그 행위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어떤 강제를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선 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분배정책은 강제력 행사는 간접적이고 개별적 행위고요. 그 다음에 구성정책은 간접적이고 행위의 환경이고, 구성정책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라 살림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조직의 뭐 신설이라든지 선거구의 획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성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규제정책 보시면 표에서 직접적입니다. 그렇죠. 규제를 가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죠. 그러나 개별적 행위고, 재분배 정책은 직접적이고 행위의 환경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봅니다. 7번째 줄입니다. 첫째, 분배 정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권리, 서비스를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떤 특정 집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거든요. 따라서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배 정책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 파라그래프 5번째 줄에 정면 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 요걸 여러분들은 포크 바렐 있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크 바렐이고요. 또 하나 분배 정책의 결정은 로그 롤링입니다. LOG 하이픈하고 롤링, ROLLING. 로그 롤링이라고 해서 상부상조. 이번 예를 들어서 어떤 댐을 만드는 돈이 정부에서 중앙에서 나왔는데 A 지방, B 지방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두 군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A 지역 당신 지역에다가 댐을 설치하고요, 다음에 유사한 게 있으면 다음에 우리 지역에 해주세요. 이런 게 바로 로그 롤링, 상부상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분배 정책의 결정 방식에는 두 가지, 포크 바렐하고
로그 롤링. 포크 바렐은 갈라 먹기식 이렇게 결정이다.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하는 자와 당하는 자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로섬 게임, 세 번째 줄, 그 파라그래프 세 번째 줄에 제로섬 게임 표시 밑줄 긋고 별표 드립니다.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규제 정책은 제로섬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를 가지게 되면 제로섬입니다. 썸은 합계가 제로. 그러면 어느 한쪽이 플러스 4가 되면 제로가 되려면 다른 한쪽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사는 거다 하면 마이너스는 죽는 거다. 죽느냐 사느냐는 이 각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노력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들을 지지해줄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단체, 관변학자들 도입해가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려 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원적으로 결정된다. 그게 폴리아키라고 합니다. P-O-L-Y -A-R-C-H-Y 폴리아키, 다원적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규제 정책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정책 결정이 폴리아키다. P-O-L-Y-A-R-C-H-Y 됐죠? 두 가지 됐습니다. 아까 분배 정책은 포크 바렐하고 로그 롤링, 규제 정책은 폴리아키가 됩니다. 규제 정책에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타러 베이비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타러, T-A-R 베이비, 베이비 애기죠. 그 다음에 효과 이펙트, E-F-F-E-C-T. 타러 베이비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제의 악순환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타러 베이비 이펙트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끈끈이 인형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그래서 규제가 어떤 규제를 했는데 어떤 규제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규제의 악순환 타러 베이비 이펙트니까 이 타러 베이비 이펙트가 한 번씩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가진 자로부터 좀 없는 자로 이렇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킨 대표적인 게 누진세 그렇게 되고요. 그러나 재분배 정책은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노령연금 들어보셨죠? 노령연금은 재분배 정책이다. 여러분 네 가지 생각이 돼요. 재분배, 규제, 분배, 구성 이제 있는데, 자, 노령연금은 재분배 정책이다. 맞다. 틀리다. 답은 맞습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재분배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 답은 틀립니다. 최저임금제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고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 착각하기 쉬운데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해볼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재분배 정책이다. 답은 맞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갔어요. 10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구성정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성정책은 선진국에서는 별로 중시 안 해요. 왜냐하면 나라 살림 운영에 관한 정책이 이미 확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구성정책은 어떤 거냐? 밑에서 세 번째 줄 새로운 기구의 설립,
뭐 보수, 공무원 보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로이 분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베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류를 하면은 어떤 분류의 틀에 모든 정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로이 분류의 한계다.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알몬드와 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알몬드와 포엘이 어떻게 유형을 정책 유형 구분을 여러 학자들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알몬드와 포엘은 어떻게 유형 구분을 했는가 하면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우선 거기에 두 번째 추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뽑아내는 정책, 세금 거둔다든지 뭐 그 군대를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상징 정책 있잖아요. 상징 정책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경일을 제정한다든지 국경일을 제정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기 하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퇴근길에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국가가 나오면 국가하고 이제 국기 하강식을 해요. 그러면 가슴에 이제 줄거리에 써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랬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상징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로 누가 많이 하는가 하면 정권을 잡을 때 그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한 그런 체제, 예를 들면 군사 정권들이 많이 했었죠. 자, 상징 추출 분배 규제 중에서 이 알몬드와 포웰의 추출 정책은 로이의 유형 구분에는 어디에도 속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로이 분리의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책의 필요성의 첫 번째가 시장 실패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 거기까지 밑줄 그시고 별표하십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이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 달리 표현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시장 실패란 완전 경쟁 시장의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퀄 MC가 됩니다. P는 price, 가격 이퀄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가 되죠. 그런데 이 독침이 될 경우에는 가격이 MC보다 한계 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결정된다. 그 밑에 줄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 붕괴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가 하면 네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공공재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유형입니다. 배제성이라는 기준하고 경합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네 가지 기준으로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화면에 사측제. 사측제라고 하는 것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배제가 가능합니다. 사측제를 우리가 시장제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남대문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거니까 배제가 가능하고 또 이 사람도 찾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찾을 수 있으니까 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측제입니다. 시장제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에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금제라는 게 이제 전기나 가스 같은 거죠. 물론 이것도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든지 뭐 가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끊기게 되겠죠. 공급이. 따라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합하지는 않습니다.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 보면 공유제가 있습니다. 공유제는 대표적인 게 어떤 국립공원, 국립공원이나 혹은 하천이나 뭐 냇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어떤 그 수변, 냇가 정도 이런 국립공원 이런 게 다 공유제에 해당이 되죠.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배제가 불가능한데 경합성을 가지게 되죠. 어떤 좋은 하천이 있다, 호수가 있다 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경합성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 공공재입니다. 그게 지금 이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공공재인데요. 예를 든다면 뭐 등대 같은 거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세요. 배제도 불가능하고 경합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무임승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그래서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1번 공공재. 공공재는 비배타성. 그러니까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비배타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 혜택을 배제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로 인해서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합을 하지 않으니까 재화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 뭐 공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외부 효과인데요. 외부 효과는 밑줄 그으시고 별표 3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부 효과는 뭐냐 하면 거기 밑줄 긋습니다. 어떤 사람의부터 그 다음 줄에 말한다까지.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준다. 거기에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 경우 외부 경제가 되고요. 손해를 줄 경우는 외부 불경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과수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요. 그랬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게 그 근처에 있던 양봉업자가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업자는 꿀을 더 많이 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과수원 주인은 좀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덕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 주인은 신이 나지 않겠죠. 예,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외부 경제 하이픈 그 다음에 PB가 SB보다 적다. 뭐냐하면 P라고 하는 것은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B는 편익 benefit BENEFIT PB가 SB S라는 건 social 사회적 SOCIAL B는 benefit. 그래서 외부 경제 하이픈 PB SB보다 작다는 부등호 표시 하이픈 과소 공급. 과수원 주인은 신이 안 나니까 공급을
더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과소금. 일단 반대로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담배를 피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죠. 담배 한갑,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가격이 얼마인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일단 담배를 피워서 만약에 뭐 병에 걸리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폐암이 되겠죠. 그러면 그 폐암에 걸린 국민도 우리 사회는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담배 한 갑의 구입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그 폐암을 치료할 때는 많은 돈이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시하시죠. 외부 불경제 하이픈 PCSC보다 작다라는 이제 부동어. 여기에 P는 private, C는 cost, 비용입니다. social cost. 그래서 다시 하이픈하고 과다 공급. 그래서 이거는 PC가 얼마 안 드니까 담배 한 갑 구입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많이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과소 공급은 좀 더 사기를 좀 올려서 공급을 좀 늘리게 해야 될 거고, 과다 공급은 이걸 비용을 좀 더 부담하게 해서 줄여야 되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이제 사회적 비용보다 적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공급된다. 이거는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불경제냐 외부 경제냐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해서 세탁행위 보이시죠? 세탁행위, 세탁을 할 때 세제를 적정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 자취를 하는 남자 대학생들 경우에 한 번씩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세탁제 구입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게 나중에 수지를 오염시키고 이걸 정수하는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그럼 이 경우는 외부 경제입니까? 외부 불경제입니까? 외부 불경제가 된다. 자, 오른쪽 3번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느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적게 가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갈비집을 갔다고 합시다. 한우 갈비를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그 갈비가 한우 갈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우와 일반 갈비를 섞어 놓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나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갈비집 사장은 잘 압니다. 이런 경우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이네요. 정보의 비대칭에는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밑줄 것이죠. 별표 드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요. 우선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고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문제다. 계약 체결 시 그리고 계약 후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역선택은 그레샴 법칙하고 그 계를 같이 한다. 이 그레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차버린다. 악화가 양화를 차버리고 그 자리를 악화가 차지한다. 그래서 그레샴 법칙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양질의 보험 가입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을 불리하게 역으로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기에 그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예를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내가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8월 14일 이번 달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년에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2050회를 기록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1년에 2050회를 병원 방문했다는 것은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병원을 방문했다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요. 이런 게 도덕적 해이의 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불안정 경쟁인데요. 거기에 보면 역선택의 문제를 밑에 각주 사를 보시죠.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입니다. 역선택, 여기 중고차 시장 왜냐하면은, 좋은 양질의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이 중고시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 시장에 자기 차를 내놓기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중고차 시장에는 저질의 좋지 않은 품질의 자동 중고차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런 중고차 시장에서 좋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그 과정을 제가 수치로 이제 이렇게 각주사에 표시했고요. 그 중에 에켈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고로 중고차 시장에서 좋지 않은 그런 중고차를 두 번째 줄에 레몬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몬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불안전 4번의 불안전 경쟁으로 봅니다. 독과점 업체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독점을 행사하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니까, P가 MC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니까 그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이런 독점업체들은 네 번째 줄에 X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X 비효율성 밑줄 별표 둘. 요 X 비효율성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X 비효율성에 대한 지문을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기출 지문입니다.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답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게 2018년도 국가 직구급 문제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이 아니고요. 경쟁이 없습니다. 혹은 방만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세 번째 줄.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고 하지 과열된 경쟁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부 개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개입입니다. 104페이지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2번 정부 개입입니다. 시장 실패를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해결이 바로 정부 개입인데요.
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공재, 외부 효과 등등 그 표를 기억하는데요. 이 표는 별표 2개 하시고 출제가 이 표 자체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화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가 필요한 그런 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시장 실패 해결, 즉 표입니다. 정보 개입인데요. 구조를 보면 표의 구조가 구분, 그 다음에 공적인 공급, 정부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유도,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이런 개입 방식인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 공급이 좀 힘들죠.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공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적 공급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에 발생하고 표를 보면 맨 밑에 5번째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같아요. 공적 유도 동그라미, 정부 규제 동그라미. 같죠, 그죠? 두 개가.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공급 부분에 동그라미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그죠? 이 말은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공적 유도, 보조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외부 효과를 보시면 보조금을 준다는 이 부분은 바로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부 불경제가 아닙니다. 외부 경제입니다. 아까 제가 과수원 이야기했고 담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구분이 됩니다.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외부 경제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있잖아요. 이 정부 규제라고 하는 이 경우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조금을 주거나 또 정부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정부 규제.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설명되고요. 그 다음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우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가하든지 가격이라든지 등등. 그죠? 그래서 자연 독점은 그렇게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 다음 불안정 경쟁은 시장에서 공급을 하도록 합니다.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한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정부 규제, 이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번 공공 매니출의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세금을 내게 하고 이 돈으로 사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수준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6-1을 보면 IB가 있고 IC가 있고요. 이 IB 곡선하고 IC 곡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지점, 그게 H0가 되는데요. 이 지점까지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가 있는 어떤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과소 공급,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과소 공급의 문제 있었죠. 또 과다 공급의 문제 있었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과소 공급은 외부 경제입니까? 외부 불경제입니까? 과소 공급은 외부 경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 비용, PC하고 SC가 아까 부동호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 줄에 TB가 SB 간에 또 부동호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것을 내부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외부 경제의 경우는 좀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줄에 뭐 활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 다른 방법은 비용을 낮추어주는 방법, 그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 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킨다. 터널, 혼잡료, 남산터널, 혼잡료 부과, 교통유발 부담금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역선택 방지 수단으로서는 신호 발송, 선별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별표 2개 합니다. 이 신호 발송이라는 거하고 선별이 있는데 이거는 도덕적 해이 방지가 아니고요.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호 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줄입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줄에 선별은 뭐냐면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가 있는 쪽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취준생에 대해서 관련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자동차 도난보험에서의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면 보험금에 차등을 두는 것. 이것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불안정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일반적인 독점 산업의 경우에는 반독점 또는 경쟁 제한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고요.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하고 이윤을 직접 규제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외부 효과 화면을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중에서 외부 불경제 해결 방안을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면 피부세 이런 게 있거든요. 피부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코즈 정리가 있습니다. 코즈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소유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설정인데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게 하나의 간접 규제가 됩니다. 간접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유인적인 규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게 명령 지시적인 그런 규제가 있는데요. 그걸 직접 규제라고 해요. 그러한 직접 규제는 위반하게 될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들은 간접 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수단을 통한 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염 허가서 혹은 오염 배출권 이런 것들이 다
간접 규제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만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의 붕괴. 이게 시장 실패였잖아요. 자, 시장 실패, 하이픈 정부 개입, 하이픈 정부 실패.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07페이지 봅니다. 정부 실패의 사례로 울진공항 그리고 양수발전소를 읽어보시고요. 자, 실패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내부성, 파생적 외부성,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십니다.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성인데요.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기구의 그 내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 영역에서는 그 기관의 예산 규모가 어떤 성과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다음 파라그раф에 파생적 외부성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치가나 어떤 관료들이 시계가 좁다. 시계가 좁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 아주 필요하죠. 따라서 보는 그 시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시간 할인율이 상당히 높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그 좁은 시계 그리고 재선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높은 시간 할인율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을 소홀히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예기치 못했던 어떤 결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예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어떤 독사가 자주 출연해서 그 정부 당국이 독사를 잡아오면은 많은 보상금을 주겠다 했더니 상금을 주겠다 했더니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가 하면 자기 집 지하실에 독사를 사육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음 페이지 보면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 그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3번에 정부 실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보는데 그 밑에 각주 6번의 표를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별 해결 방안이 되는데 이것도 밑줄 긋고 별표 2개 그리고 이 표를 그대로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가 각각 어느 부분의 동그라미인지도 이 표 자체를 기억하시고 또 이게 문장화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설명하면 사적 목표의 설정이 됩니다. 민영화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이것은 조직 내부의 관료들이 문제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우선시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있는데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조직 내부 관료들이 사적 목표를 설정하면 이런 경우는 그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조직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영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 비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X 비효율성. 방만한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만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조직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따라서 이것은 조직이나
혹은 권한이나 이런 걸 모두 줄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표를 보면 민영화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민영화고요. 그 다음에 보조도 삭감해야 됩니다. 보조도 삭감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되죠. 그 정부 기구의 규제 권한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 그래서 세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민영화도 지도하고 보조도 삭감하고 규제도 완화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하고는 민영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동그라미 삭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동그라미.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든지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이런 경우도 규제 등의 정책을 또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파생적인 외부 효과가 되죠. 앞에서 파생적인 효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부 개입이 예기치 못했던 효과를 발생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규제잖아요. 다른 규제를 줄여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권력의 편제가 됩니다. 권력의 편제가 되니까 이것도 조직의 규모도 줄이고 규제도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이 말은 민영화의 동그라미가 되고 규제도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주 6의 그 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108페이지입니다. 극복 방안입니다. 그렇게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도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줄입니다. 첫째, 제도의 개혁,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요. 쭉 밑에 내려와서 두 번째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셋째, 경쟁의 도입입니다. 이 경쟁의 도입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10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번의 시장성 테스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장성 테스트는 읽어보겠습니다. 파산의 치유력이 결여되어 있는 공공부분에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의 그 일환이 시장성 테스트다. 그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시장성 테스트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또 파트를 달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테스트가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설명을 드리고요. 시장성 테스트의 내용은 보면은 앞쪽에서 설명드리면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일도 이게 과연 정부가 계속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간에 넘겨도 되는 그런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시장성 테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보면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책임 운영기관은 서구에서 시작되었던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서구의 제도가 책임 운영기관 그 파라그раф 맨 첫 번째 줄에 Next Steps 표시하시죠. 밑줄 그으시죠. Next Steps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들어와서 2020년 8월 현재 총 5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은
책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근데 이 위원회가 소속이 어디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각 1명이고 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이 나오죠. 1, 2, 3, 4, 5, 6.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첫째가 기관의 지위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많고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허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관의 지위에 따라서는 두 가지, 소속, 중앙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기관의 사무 성격에 대해서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개하는 교재 소개는 6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형 무형, 그 다음에 교육. 이걸 두 문자를 땄어요. 조교문의 시. 조교가 문의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사연구형, 교육, 문화, 의료, 시설. 여섯 번째는 그 밖의 경우니까요. 조사, 조교, 문의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소속 책임운영기관 있잖아요. 거기 한 가지 기억을 하신다면 이 기관장의 근무기간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되니까요. 헬테스님 기억하시죠?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입니다. 5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 2년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관장이 평가를 잘 받게 될 경우는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총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도록 5년 동그라미 치시고 넘지 않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시장성의 도입이죠. 시장원리의 도입이죠. 그죠? 그래서 1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점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런 시장원리의 도입이나 민영화나 민간 위탁이나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민간 위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책임의 민간, 사업의 민간 위탁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서비스 책임의 민간 위탁이 발생하면 공공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책학의 기초이론,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